재수없게 거지한테 밥을 줘? 아! 시장 분식집에서 건물주 아들이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때 튀어오른 그릇 조각 하나가 제 딸아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바로 그때 7년 동안 공짜 밥만 드시던 허름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놈이 선을 넘었구나. 그 한마디에 거들먹거리던 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놈은 몰랐던 겁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와장창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 두 손으로 7년 넘게 키워온 분식집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우리고 떡 불리며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스테인리스 밥상이 뒤집어지면서 떡볶이 국물이 시뻘겋게 바닥을 적셨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마치 누군가의 부서진 심장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어린 딸 지훈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지훈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는데 글쎄 제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릎이 꺾이듯 휘청거렸고 바닥에 흥건한 국물에 미끄러지면서 저도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순간 뜨끔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깨진 유리 조각이 살을 파고든 게 분명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서 지훈이한테 갔어요. 지훈아, 괜찮아? 어디 다쳤어? 엄마 좀 봐, 응?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 아이의 뽀얀 이마에 맺힌 핏방울이 떡볶이 국물과 섞여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까 밥상이 넘어질 때 모서리에 부딪힌 모양이었어요. 그 붉은 얼룩이 제 가슴에 구멍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안 아파. 지훈이가 억지로 웃어 보이면서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작은 손마저 부들부들 떨고 있지 뭡니까. 겨우 11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무섭고 아팠을 텐데도 엄마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고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알아? 그때 머리 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떨어졌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건물 관리인 아들, 사람들이 뒤에서 김 사장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가 번들거리는 구두코를 제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있었거든요.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명품 재킷을 걸치고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번쩍거렸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수구 냄새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내가 그 냄새나는 늙은이 치우라고 몇 번을 말했어. 거지를 데려다 놓으니까 가게 꼴이 이 모양이지. 그자가 턱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가게 구석에서 7년 동안 밥을 드시던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낙디 낡은 회색 점퍼가 떡볶이 국물에 젖어 있었고 때 묻은 운동화 한 짝이 저만치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할아버지도 쉬운 분은 아니었어요. 7년 동안 공짜 밥을 드시면서도 국물이 미지근하다. 오늘 반찬은 왜 이러냐 투덜대시기 일쑤였고 가끔은 김밥 꼬다리 없냐고 대놓고 요구하시기도 했거든요. 한두 번은 저도 속으로 좀 뻔뻔하시네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었어요. 그분 눈 속에 어딘가 깊은 슬픔이 있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지훈이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려 했고 저는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움직이지 마. 머리 다쳤잖아. 그래, 꼬맹이 말 잘 들어. 괜히 나섰다가 너도 저 늙은이 꼴 나고 싶어? 그 남자가 비웃듯 말하면서 쓰러진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구두코로 툭툭 찼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잘못이 없어? 이 꼴이 잘못이 없다고? 남자가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할아버지의 옷깃을 움켜잡고 벌떡 일으켜 세웠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하던지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늙은이. 네가 뭔데 맨날 여기 와서 공짜 밥을 처먹어? 응? 거지도 체면이 있는 거 아냐? 남자가 할아버지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비아냥거렸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분이 여기서 밥 드시는 건 제 허락으로 하는 거예요. 제 가게에서 제가 하는 일인데 왜 이러세요? 허락? 네 허락?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인데 네가 허락을 해? 남자가 제 손을 뿌리치더니 저를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살을 파고들었고 저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울면서 달려오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고작 11살짜리가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두 팔을 벌리고 남자 앞에 선 거예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나쁜 아저씨. 그 작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안 돼. 비켜.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지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독하던지 저는 그 순간 제 딸이 무섭도록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조그만 게 어디서? 남자가 차갑게 내뱉더니 지훈이의 어깨를 밀쳤고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쿵! 지훈이의 작은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훈아!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자가 저를 가볍게 밀쳐내는 바람에 저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무릎이 꺾이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온몸이 떡볶이 국물에 범벅이 되었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기어서 지훈이에게 갔고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지훈아, 피나잖아. 잠깐 움직이지 마. 엄마가 볼게. 지훈이가 제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7년 전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시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해온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 어린 딸까지 이렇게 짓밟혀야 하는 건가요? 제발, 제발 우리 딸만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지훈이만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찬바람이 불어닥친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느껴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까까지 바닥에 쓰러져 계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고 계셨거든요. 구부정하던 등이 쫙 펴졌고
힘없이 처져 있던 어깨가 곧게 세워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제가 7년 동안 봐왔던 그 까칠하고 퉁명스러운 눈빛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섬뜩한 눈. 니놈이 선을 넘었구나. 할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고 그 한마디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갑자기 왜 이래? 남자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한 발 물러섰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품 안에 손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꺼내신 건 두툼한 노란 대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아무 말 없이 제 앞으로 툭 내미셨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지금으로부터 딱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차갑게 식어서 돌아오던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던 그 순간, 그리고 시장통 구석에서 처음으로 그 까칠한 할아버지를 만났던 바로 그때로요. 7년 전 겨울,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이 출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12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다녀올게, 지훈이 어린이집 잘 보내고 하며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응, 조심해 하고 대답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김현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얼굴을 들춰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입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만 새어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더미가 남았어요. 남편이 형 사업에 연대보증을 서줬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빼앗겼으며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겨우 4살이었던 지훈이는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매일 울었고 저는 그 어린 것을 안고 함께 울면서도 내일 당장 뭘 먹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시장통 구석 3평짜리 분식집으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허름한 가게였는데 그나마도 친정 엄마가 장롱 속에 숨겨둔 비상금을 털어서 마련한 거였습니다. 정미야,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힘내라, 응? 친정 엄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을 때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 안 됐거든요. 지훈이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저까지 무너지면 정말 끝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중견기업 간부였던 남편 덕에 고운 옷 입고 지훈이 영어학원 보내며 걱정 없이 살던 제가 하루아침에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았어요. 저 집 떡볶이 맛없어, 가지마. 원래 잘 살던 집 마나님이래. 쯧쯧, 꼴 좋다. 옆 가게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꾹 참고 웃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팔아서 800원 남기는 게 전부인 주제에 자존심 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첫 번째 겨울, 눈발이 비에 섞여 내리던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으려다가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가게 앞 처마 밑에 누군가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낡은 회색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흐물흐물해진 종이 상자를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노인이 한 분 보였어요.
비바람을 피하려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계신 것 같았죠. 저기요, 어르신. 제가 다가가자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움푹 꺼져 있었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으며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거든요. 며칠은 굶은 게 분명한 얼굴이었어요. 뭐요?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굶주린 표정인데도 목소리는 어찌나 뻣뻣하던지 동정을 구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저 추우실 것 같아서요.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도 드시고. 됐어. 나 거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휙 돌리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며칠은 굶은 얼굴인데 밥 준다는데 거절을 하시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눈을 봤거든요. 퉁명스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눈. 그 눈이 제 눈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 이분도 나처럼 무언가를 잃으셨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게요. 일단 드시고 나서 나가셔도 늦지 않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셨어요. 뭔가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저는 피하지 않고 맞받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노려보시다가 할아버지가 툭 내뱉으셨어요. 괜히 밥 줘놓고 나중에 뭐 바라는 거 아니겠지? 네. 뭘 바라긴요? 다들 그렇잖아. 처음엔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뭐 해달라고 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 사람한테 대인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추워 보여서 그래요. 제가 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뒤를 돌아보니 글쎄 할아버지가 머문머문 문 앞에 서 계시지 뭡니까?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게 딱 보였어요. 저는 못 본 척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푸고 국을 데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 뜨끈한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쟁반에 담아서 구석 테이블에 놓았어요. 여기 있어요. 드실 거면 드시고 안 드실 거면 말고요. 제가 툭 던지듯 말하고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한참 후에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구석에 앉아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허겁지겁. 밥알이 입가에 묻는 것도 모르고 숟가락을 연신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배고프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밥을 다 드시고 나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말씀하셨거든요. 국이 좀 짜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짜로 밥을 드셨으면서 첫마디가 국이 짜다고요? 아, 네. 다음엔 싱겁게 할게요. 제가 황당해서 그렇게 대답했더니 할아버지가 일어서시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오면 밥 있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뻔뻔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인 건지.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있어요. 오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정말 매일 저녁 제 가게 구석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매번 뭔가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오늘 떡볶이는 왜 이렇게 퍼졌어? 김밥에 단무지가 너무 얇아. 국물이 미지근한데 좀 더 뜨거운 걸로 안 되나? 처음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공짜로 드시면서
왜 저렇게 요구가 많으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네네, 알겠어요 하고 맞춰드리게 됐어요. 다른 상인들은 쟤 미쳤나? 거지한테 밥을 줘? 하며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할아버지가 밥을 드시고 나서 가끔 저 모르게 가게 앞을 쓸고 가셨거든요. 한 번은 쓰레기 봉투가 무거워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다가오셔서 휙 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힘도 없으면서 왜 혼자 하려고 그래? 바보같이 투덜대시면서도 도와주시는 거, 그게 이 할아버지 스타일이었어요. 겉으론 까칠하고 뻔뻔한데 속으론 따뜻한 구석이 있는 분. 저는 7년 동안 그분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끔은 부딪힐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와서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평소처럼 오늘 반찬 왜 이래? 어제 그 꼬막 무침 없어?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어르신,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해드리기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좀 쏘아붙였더니 할아버지가 멈칫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저는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밥도 안 드시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가게 안에 싸늘한 냉기가 돌았고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했나?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더니 글쎄, 문 앞에 쓰레기 봉투 3개가 깔끔하게 묶여서 놓여 있지 뭡니까? 제가 어제 못 버린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새벽에 오셔서 버리고 가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걸까? 7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렇게 되신 건지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다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그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저녁 제 가게 구석을 지켜준 그 까칠한 뒷모습이 저에게는 유일한 식구이자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가게 구석에서 반찬 투정을 하던 그 노인의 주름진 손에 우리 모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힘이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의 가장 추웠던 어느 오후, 우리 가게가 산산조각 나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4살이었던 지훈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저는 45살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통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보니 손은 갈라지고 트고 거칠어졌지만 그래도 지훈이가 밝게 웃어주면 그걸로 됐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학교 끝난 지훈이가 가방을 맨 채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는 떡볶이 국물을 젓다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왔어.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왔고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국어 시간에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내 일기 잘 썼다고.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글쎄 그 큰 눈이 초롱초롱 빛나지 뭡니까? 이 아이는 학원 하나 못 보내주는 엄마 밑에서도 늘 밝고 씩씩하게 자라줬어요. 그때 가게 구석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럽네. 학교에서 칭찬받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할아버지였어요.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분답게 오늘도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처음 만났을 때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저런 말에 주눅이 들 텐데 우리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오늘 많이 추웠죠? 밖에 바람 엄청 불던데. 할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추우면 어쩔 건데. 네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어요. 내가 따뜻한 거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지훈이가 앞치마를 두르더니 냄비에서 어묵 국물을 한 컵 따라서 할아버지 앞에 갖다 놓았어요. 이건 지훈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킨 적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훈이가 스스로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할아버지가 투덜대셨지만 손은 이미 국물 컵을 향해 뻗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분이 딱 이래요. 입으론 싫다고 하면서 결국 다 받아드시거든요. 할아버지, 손 시려요? 호호 불어줄까? 지훈이가 할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확 손을 빼셨습니다. 됐어. 괜한 짓 하지 마. 손 더러워. 할아버지가 뚱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입으론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지훈이의 손길이 싫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지는 게. 할아버지 손 안 더러워요. 할아버지 손은 따뜻해요. 지훈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이번엔 할아버지가 빼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보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근데 저는 봤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이상하게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시곤 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갑자기 저를 불렀고 저는 떡볶이를 젓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말이야. 지훈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모시고 살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11살짜리가 학원비도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주눅들어 지낼 법한 나이에 노숙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다니. 지훈아, 그게 무슨. 할아버지 맨날 혼자잖아.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우리가 가족 해드리면 안 돼? 지훈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꼬맹이.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아냐. 누가 이 늙은이를 가족으로 삼아. 나. 지훈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할아버지 가족하고 싶어.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면 좋겠어.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국물만 드시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한참 만에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훈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저는 힐끗 그분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을까? 왜 이렇게 지훈이를 보시면서 우시는 걸까? 혹시 이분에게도 지훈이 또래의 손주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이분은 물어보면 더 입을 다무시는 분이니까요. 그때 할아버지가 빈 그릇을 밀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반찬이 좀 부실한데. 어제 그 콩나물 무침 없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감동적인 분위기가 단번에 깨졌지만 이게 이 할아버지 스타일이었거든요. 감정적인 순간을 못 견디시고 꼭 딴소리를 하신다니까요. 네네, 지금 해드릴게요. 제가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화들짝 놀라서 밖을 보았습니다. 시꺼먼 벤츠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남자 한 명이 내렸어요. 번들거리는 구두에 명품 재킷,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번쩍거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건물 관리인 아들, 사람들이 뒤에서 김 사장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 남자가 올 때마다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고 남자가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이, 박 사장.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팍 썼어요. 가게 꼴이 이게 뭐야? 여기가 분식집이야. 노숙자 쉼터야? 남자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에게 멈췄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김 사장님. 저분은 그냥 손님이시고. 손님? 이게 손님이야? 남자가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불쾌하던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참, 박 사장은 어쩜 이렇게 마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이런 데서 떡볶이 팔기 아깝다니까. 남자가 혀를 차면서 제 쪽으로 다가왔고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소개해 줄까? 괜찮은 자리. 어차피 여기서 이러고 있으나 거기서 이러고 있으나 똑같은 거잖아. 응? 남자가 제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려 했고 저는 손을 탁 쳐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때 구석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럽네.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하지. 할아버지였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이 늙은이가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늙은이가 아니라 어르신이야. 이 멍청아. 할아버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대꾸하셨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남자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야, 이 늙은이가 진짜. 남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할아버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저는 급히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기, 김 사장님. 저분은 그냥 좀 성격이 그러신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닥쳐. 남자가 저를 밀쳐내더니 할아버지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야, 늙은이. 밥값은 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공짜 밥 처먹으면서 어디서 입을 놀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의 까칠한 눈빛과는 뭔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먹잇감을 관찰하는 맹수 같은 눈. 자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러나?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고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건물 주인? 당연히 알지. 우리 아버지가 관리하는 건물이잖아. 왜 그게 뭐? 관리하는 거랑 주인인 거랑은 다르지.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는데 남자는 그 말뜻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이 건물 책임자라고. 그러니까 나도 윗사람이야, 알겠어? 남자가 할아버지의 밥그릇을 손으로 탁 쳐냈어요.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지훈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이상하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진 깨진 그릇을 내려다보시면서 낮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윗사람이라. 재밌군. 그 목소리에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남자가 할아버지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야, 늙은이. 꺼져. 다시는 이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갔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이분은 아무 잘못도. 그런데 바로 그때 지훈이가 제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놔줘요. 11살짜리 제 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남자 앞에 섰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남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두 팔을 벌려 막아서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안 돼. 비켜.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지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남자가 피식 웃더니 지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이야? 응?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남자가 지훈이 앞에 쪼그려 앉더니 아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귀엽네.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어. 그 손길이 어찌나 역겨웠는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 치워요. 지훈이가 남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의 눈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조그만 게 손버릇이 나쁘네. 남자가 천천히 일어서면서 지훈이를 내려다봤어요. 누가 가르쳤어? 응? 저 냄새나는 늙은이가 가르쳤어? 할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훈이가 울먹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저는 달려가서 지훈이를 끌어안으려 했어요. 지훈아, 제발 비켜. 엄마가 할게. 응? 싫어. 나쁜 아저씨가 할아버지 괴롭히잖아. 그 순간 남자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거참, 꼬맹이가 말을 안 듣네. 남자가 손을 뻗어 지훈이의 어깨를 확 밀쳤어요. 지훈이가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쿵! 그 소리가 제 귓전을 때리는 순간 저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끌어안았는데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프고 무서웠을 텐데 이 어린 것이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울지 마. 지훈이가 오히려 제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었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 것이 뭘 잘못했다고. 엄마 걱정하고 할아버지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애가 뭘 잘못했다고. 왜 애한테 손을 대요? 제가 남자의 가슴팍을 밀쳤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목을 잡아 비틀더니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등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숨이 턱 막혔고 눈앞에 별이 빙빙 돌았어요. 미친년이 감히 누굴 밀어?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내가 도와준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이가 울면서 저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꽂혔고 저는 이를 악물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이요. 저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우리 딸만 건드리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제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내 딸이, 내 전부가 울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비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럼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괜히 폼 잡다가 이 꼴이 된 거잖아. 남자가 저를 향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여름인데도 갑자기 냉동실 문이 열린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고 계셨어요. 아까까지 구석에 쓰러져 계시던 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고 어깨가 곧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제가 7년 동안 봐왔던 그 까칠하고 퉁명스러운 눈빛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깊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둠 같은 눈.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니놈이. 낮고 묵직한 중저음이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평소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선을 넘었구나. 남자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이 늙은이가.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고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번호 하나를 누르셨고 전화기를 귀에 대셨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을까요? 상대방이 받았는지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다. 단 2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2글자가 가게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라.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평소에 힘없고 느린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하고 한 발 한 발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자, 잠깐. 남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더듬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갑자기 왜 이래?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남자 앞에 멈춰 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셨습니다. 키가 비슷한데도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훨씬 커 보였어요.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봐? 허세 부리지 마. 남자가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남자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침묵이 어찌나 무겁던지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어요. 남자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남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꼭 끌어안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7년 동안 제 가게 구석에서 투덜대시던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서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전화 한 통에 나다 그 2글자로 끝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말 한마디 없이 저 남자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이 지금껏 보여주신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침묵이 가게 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남자를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자가 갑자기 픽 웃었어요. 뭐야, 이게 끝이야? 남자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미친 영감이 장난치나? 야, 너 치매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응? 남자의 목소리에 다시 기세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경찰? 아들? 아니면 뭐 조폭이라도 부른 거야? 남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할아버지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야, 늙은이. 네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든 이 건물은 우리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야. 알겠어? 이 시장 바닥 떠돌던 늙은 거지가 전화 한 통으로 뭘 어쩌겠다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남자를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남자를 더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왜 말이 없어? 허세 부리다 들킨 거야?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다시 저와 지훈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순간 지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까진 무릎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 옷에 묻은 떡볶이 국물과 흙을 털어줬어요. 지훈아, 많이 아파? 엄마, 나 괜찮아. 진짜야. 지훈이가 억지로 웃어 보이는데 그 작은 얼굴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지. 자, 박 사장.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맞다.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했지? 남자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지훈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만. 됐어. 이제 조용히 해. 남자가 손을 뻗어 제 턱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밖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끼익하며 연달아 서너 대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쿵, 쿵, 쿵 묵직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야, 저게. 남자가 멈칫하며 밖을 바라봤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는데 글쎄 가게 앞 골목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있지 뭡니까. 시꺼먼 차들이 줄줄이 늘어서면서 햇빛을 가린 거였어요. 세단이 한 대, 두 대, 세 대. 아니, 더 많았습니다. 대여섯 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검은 차들이 가게 앞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고 그 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양복. 빳빳하게 다림질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명 한 명이 문을 열고 내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니 저와 지훈이를 둘러싸듯 서서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어이, 여기 영업 방해야. 남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뭐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런데 검은 양복들은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남자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한 채로 한쪽으로 줄지어 서더니 할아버지를 향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꺾었어요. 회장님, 그 한마디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죠? 회장님?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아까까지 거들먹거리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 늙은이가 회장이라고? 남자가 더듬거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봤고 할아버지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늦었군.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검은 양복들 중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제 가게 구석에서 공짜 밥을 드시던 그 할아버지가 국이 짜다, 반찬이 부실하다 투덜대시던 그 까칠한 노인이 지금 검은 양복들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리고 계셨거든요. 회장님이라니 말도 안 돼.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남자의 무릎이 꺾이듯 휘청거렸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남자가 지금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지훈이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정미 씨, 지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네.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 거예요? 왜 7년 동안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모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남자에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정체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이어질 일이었다는 걸. 정미 씨,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7년 동안 밥을 드실 때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던 그 손이 지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놀랐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속인 거 미안하네. 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이 아까의 차갑고 무서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봐왔던 그 까칠함 뒤에 숨어있던 깊고 슬픈 눈.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이러고 사셨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이시면서 왜 우리 가게 구석에서 왜 우리 모녀 곁에서 7년 동안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지훈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훈이는 제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까진 무릎을 손으로 감싸지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안 다쳤어요? 상처 입은 건 지훈이인데 오히려 할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아, 지훈아. 이제 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다정하던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자네를 보고 있으면 젊은 날의 내 집사람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훈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으시고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일단 일어나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검은 양복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미 씨와 지훈이를 좀 받으려라. 예, 회장님. 검은 양복들 중 2명이 다가와서
저와 지훈이를 부축했어요. 누군가가 의자를 가져와 앉혔고 다른 누군가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 옷에 묻은 흙을 또 한 번 털어줬어요. 아이의 무릎에 맺힌 핏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회장님이신지.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남자가 지금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 어찌 보면 처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남자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뭐라고 했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까 이 건물, 네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라고 했나?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이 시장 건물 관리. 할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래, 관리지. 소유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한 발 남자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이 건물, 누구 거게? 남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목이 메었는지 침을 삼키려는 소리가 가게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그건 모르겠나? 할아버지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내 거야. 그 한마디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남자의 무릎이 완전히 꺾였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는데 겨우 중심을 잡고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건물 20년 전에 내가 샀어. 내 아버지는 그냥 내가 고용한 관리인일 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아버지 아들이라는 놈이 내 건물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남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식은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덜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 늙은이, 아니 회장님이 건물주이실 줄은. 뭐라고? 몰랐으면 괜찮은 거야? 할아버지가 한 발 더 다가서셨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쥐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안 아파. 무릎에서 아직 피가 배어나오고 있으면서도 엄마 걱정을 하는 이 어린 것을 보니 눈물이 또 차오르려 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뭘 봤는지 알아? 할아버지가 남자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월세 2배로 올려받아 네 주머니 채운 것부터 명절마다 상인들 돈 뜯어내고 말 안 듣는 가게에 쓰레기 뿌린 것까지 다 봤다. 그리고 오늘 11살짜리 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엄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 남자의 무릎이 완전히 풀렸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 아까의 거만한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네가 왜 7년 동안 여기서? 남자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러고 사셨어요? 회장님이 왜 거지처럼?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선이 천천히 남자의 몸을 훑더니 번들거리는 명품 재킷에서 멈췄어요.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그 재킷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싼 옷, 우리 상인들 피눈물 짜내서 산 건가 보지. 남자가 움찔하며 무의식적으로 재킷 자락을 움켜쥐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네 아버지 번호 알고 있지?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아버지한테는 전화해.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남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전화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게 하지 마. 남자가 울먹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전화기를 귀에 대는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훈이를 밀쳐 넘어뜨리던 남자가 지금은 벌벌 떨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버지. 남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지금 여기 분식집으로 와주세요. 네, 빨리요. 회장님이. 남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꼭 끌어안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에 묻은 떡볶이 국물을 닦아주다가 문득 시선이 갔습니다. 7년 동안 구석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의 아버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거. 그로부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게 밖에서 또다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온 건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 찌그러진 양복 차림, 그리고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싹 빠진 얼굴. 김 사장이었어요. 회장님. 김 사장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발견했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김 사장의 시선이 아들에게서 할아버지에게로 다시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깨진 그릇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품에 안겨 있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맺힌 핏자국과 까진 무릎을요. 그 순간 김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놈아.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철서? 그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화들짝 놀라서 눈을 감았어요. 김 사장이 아들의 뺨을 후려친 거였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린 거야? 이 무지한 놈아. 아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김 사장이 그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 회장님께 용서를 빌어. 이 천하의 못난 놈아. 김 사장이 아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며 바닥에 머리를 박게 했어요. 쿵. 아들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해야 했어요. 그토록 우리를 짓밟던 남자가 지금 바닥에 이마를 박고 있으니까 시원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쾌함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망함이었어요. 고작 저런 인간 때문에 우리 지훈이가 피를 흘려야 했나 싶어서, 고작 저런 비굴한 부자 때문에 제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야 했나 싶어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김 사장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하면서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이놈이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김 사장.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가게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 들어. 김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 아들이 우리 지훈이를 밀어 넘어뜨릴 때 할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네. 김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미 씨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 나는 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자네가 내 건물을 관리하면서 빼돌린 돈 얼마나 되지? 김 사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뭘 했는지 아나? 할아버지가 한 발 다가서셨어요. 이 시장 구석구석을 다 봤네. 자네가 상인들한테 월세 2배로 받아서 챙긴 것도, 명절마다 봉투 걷어간 것도, 말 안 듣는 가게에 쓰레기 뿌린 것도. 김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 알고 있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래도 참았어. 내 사정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7년을 참았네. 할아버지가 김 사장 바로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근데 오늘 자네 아들이 선을 넘었어. 김 사장이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다 털어서라도 보상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김 사장.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빼돌린 돈 전부 토해내게. 상인들한테 받은 월세 차액, 명절 봉투 하나도 빠짐없이. 네, 다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부로 이 시장에서 나가게. 자네도 자네 아들도. 김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그건 저는 30년 동안 내 돈 훔쳐간 거 알면서 그게 변명이 되나?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게. 고소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온정을 베푸는 거야. 김 사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이 시장의 실세로 군림하던 남자가 지금 코를 훌쩍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명품 재킷이 떡볶이 국물에 범벅이 된 채로 바닥에 엎드려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권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지훈이가 제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왜 울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남자의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어요. 코에서 콧물이 흐르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토록 거들먹거리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남자의 명품 재킷깃을 잡으셨습니다. 번들거리는 그 천을 손가락으로 만지시면서 낮게 중얼거리셨어요. 옷이 참 곱군.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이 바닥을 훑었어요. 시뻘건 떡볶이 국물이 여기저기 흥건하게 퍼져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정미 씨 가게 바닥에 떡볶이 국물이 너무 많이 쏟아졌어. 할아버지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비싼 천으로 닦으면
할아버지가 재킷깃을 한번 툭 쳤습니다. 아주 잘 닦이겠지?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안 들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낮게 울렸어요. 닦으라고 했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이건 한 번 더 말하게 하지 마. 할아버지가 차갑게 내뱉으셨고 아들의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설마 정말로 저 비싼 재킷으로 바닥을 닦으라는 건가?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저 명품 재킷을 떡볶이 국물이 흥건한 이 바닥에 대고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벗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그 천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마지막으로 반짝였어요. 빨리. 할아버지가 한마디 더 하셨고 아들이 울먹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바닥에 대는 순간 그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비싼 천이 거친 타일 바닥과 마찰하면서 내는 어찌 보면 처량하고 어찌 보면 통쾌한 그 소리. 아들이 재킷을 바닥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떡볶이 국물이 명품 로고 위를 덮어갔고 번들거리던 천이 순식간에 누더기처럼 변해갔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제발이요.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 수백만 원짜리 재킷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제 턱을 잡으려 했던 그 손이 지금은 걸레처럼 변한 재킷을 움켜쥐고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남자가 지금은 코에서 콧물을 흘리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허무했습니다. 고작 저런 인간이었구나. 고작 저 정도의 위협에 무너지는 저렇게 비굴한 인간이었구나. 그런 인간 때문에 우리 지훈이가 피를 흘렸다는 게, 그런 인간 때문에 제가 바닥에 나뒹굴었다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훈이 피 대신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사장은 그 옆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의 실세로 군림하던 남자가 지금은 아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됐네. 한참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킷은 이미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시뻘건 국물과 기름때가 뒤범벅이 되어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명품 로고는 국물에 잠겨서 흐릿해져 있었고 번들거리던 천은 축축하게 젖어서 늘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김 사장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김 사장. 김 사장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자네 아들이 닦은 건. 할아버지가 바닥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국물이 아니야. 그리고 김 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자네들이 30년 동안 이 시장에 싸지른 오물이네. 김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 닦았으면. 할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턱짓을 하셨어요. 그 재킷 다시 입고 나가게.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게 자네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젖은 재킷을 들어 올렸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재킷을
울먹이며 다시 입었어요.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천이 몸에 달라붙었을 텐데 아들은 인상 한번 제대로 못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가게. 할아버지가 문을 가리키셨어요. 다시는 이 시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나? 김 사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팔을 잡고 허겁지겁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젖은 재킷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바닥에 자국을 남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검은 양복들도 할아버지의 눈짓에 하나둘 밖으로 나갔고 어느새 가게 안에는 저와 지훈이 그리고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떡볶이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아까까지 서늘한 눈빛으로 빌런들을 내려다보시던 그분이 갑자기 등이 구부정해지셨습니다. 힘없이 의자에 기대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정미 씨. 네, 할아버지.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네.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투덜대듯 말씀하셨어요. 어제 먹다 남은 꼬막 무침 좀 주겠나? 오늘 반찬이 부실한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방금 전까지 회장님으로 불리며 저 무시무시한 위엄을 뿜어내시던 분이 지금은 또 평소처럼 반찬 타령을 하고 계셨거든요. 7년 동안 봐왔던 그 까칠하고 투덜거리는 할아버지가 다시 제 앞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에서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지훈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꼭 안은 채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오늘 하루 동안 겪은 공포와 분노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안 아파. 진짜야. 지훈이가 제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줬잖아. 우리 이겼잖아. 저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어요. 이 어린 것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다는 게, 이 작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눈에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까칠함도 아니고 서늘함도 아니고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울지 말게. 할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요. 정말 끝난 건가요? 그런데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왜 7년 동안 우리 가게 구석에 계셨던 거예요? 왜 우리 모녀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품속을 뒤지시더니 노란 대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정미 씨, 이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0이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멈췄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가 파들거렸고 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대체 거기 적힌 대로야.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20억일세. 20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0억이라고요? 제가 평생 떡볶이를 팔아도 벌 수 없는 돈이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할아버지가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드셨어요. 노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제 앞에 펼쳐 보이셨는데 거기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정미. 수중인 란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저는 숨이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일세. 자네 가게가 있는 이 건물 전체를 자네 이름으로 바꿔놨네. 저는 종이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종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저는 그걸 잡으려다가 그만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 할아버지가 천천히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7년 전에 내 아내를 먼저 보냈네. 50년을 함께 살았어. 그 사람과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시장이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았네. 그냥 그 사람의 온기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비 오던 어느 날 이 시장에 왔어. 할아버지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마 밑에 앉아 있는데 웬 젊은 여자가 거지한테 밥을 주겠다고 하더군. 퉁명스럽게 거절했는데도 안 가더라고.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7년 전 비 오던 그날을. 자네가 내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는데 글쎄 내 아내의 손맛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죽은 아내가 자네를 통해 나한테 밥을 주는 것 같았네. 그래서 매일 왔어. 자네 밥을 먹으면서 아내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지.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였구나. 7년 동안 매일 오셨던 게 그런 이유였구나. 그리고 지훈이. 할아버지가 구석에 서 있는 지훈이를 바라보셨어요.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그랬어. 우리한테 손주가 있었으면 저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지훈이가 딱 그 모습이더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나한테는 이 3평짜리 분식집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건 밥값이 아니야. 7년 동안 자네가 내준 밥상이 내게는 수백억보다 귀했네. 이건 내 가족이 되어준 값이야. 가족.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네는 이미 내 딸이고 지훈이는 내 손주야. 이 건물은 자네 집이야. 다시는 누구한테도 쫓겨나지 마. 그리고 이 돈으로 지훈이 좋은 학교 보내고 자네도 고생 좀 그만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7년 전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세상에 홀로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 지훈이한테 학원 하나 못 보내주면서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매일 밤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기댈 곳도 저는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제 가게 구석에서 투덜대시던 이분이 저한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 아버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지훈이한테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그래, 정미야.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미 씨가 아니라 정미야라고. 이제 우리 가족이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우리 할아버지 된 거야? 진짜? 할아버지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래, 지훈아. 이제 진짜 할아버지다.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 할아버지 있는 거 자랑할 거야. 학교에서 맨날 나만 할아버지 없다고 놀렸거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가게 안에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떡볶이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구석에 밀려나 있었어요. 엉망진창인 이 작은 분식집이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는 아버지를 얻었고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얻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 저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 회장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글쎄, 나는 이 구석자리가 제일 편한데. 그리고 평소처럼 투덜대듯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정미야. 내일은 꼬막 무침 좀 넉넉히 해놔. 오늘 반찬이 진짜 부실했거든.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할아버지도 웃으셨고 지훈이도 깔깔거렸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정신없는 저녁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통 골목에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던 그 오후, 저는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정민의 분식. 예전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세입자였는데 이제는 이 골목이 온전히 우리 집 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이름인데 간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졌던 그 간판 대신 따뜻한 나무색 바탕에 정갈한 손글씨체로 가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가게 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3평짜리 좁은 공간은 옆 가게까지 터서 2배로 넓어졌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 대신 편안한 원목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게 구석, 창가 옆 그 자리.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앉아 계시던 그 테이블만큼은 예전 그대로 두었어요. 낡은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삐걱거리는 의자. 그 자리만큼은 그대로여야 했거든요.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요. 손님의 주문 소리에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끗 봤어요.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에 짓무르고 갈라졌던 손은 이제 말끔해졌고 기름때가 눌어붙었던 앞치마 대신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 얼굴에도 화장기가 돌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예뻐졌다고 지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게 앞에서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고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커먼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가 내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갑게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휘휘 저으시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끄럽게 왜 그래? 맨날 오는 사람인데. 투덜대시면서도 할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낮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회사에서 일하시지만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이 낡은 점퍼로 갈아입고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이 시장통 분식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늘 그 구석 자리에 앉으셔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야?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물으셨어요. 꼬막무침이랑 계란말이 준비해뒀어요. 제가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나마 먹을 만하겠네. 근데 어제 된장국은 좀 싱거웠어. 오늘은 간 맞춰. 저는 피식 웃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러셨거든요. 회장님이시면서도 시장통 분식집 구석에서 반찬 타령을 하시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가게 문이 열리면서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지훈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내가 반장 됐어.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고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반장이 됐어? 응, 애들이 다 나 뽑아줬어. 지훈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어깨 아프지? 내가 안마해줄게. 안 아프다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가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떡볶이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우리를 짓밟던 남자는 비웃으며 서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 부자는 1년 전 그날 이후로 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빼돌린 돈을 다 토해내고 상인들한테 사과하고 그 이후로는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관리인이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고른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인들끼리 서로 돕고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엄마, 지훈이가 저를 불렀어요. 응? 나 있잖아. 지훈이가 할아버지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아버지처럼? 응.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멋진 사람.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랬잖아.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고. 나도 그런 사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넌 할아버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지훈이가 해맑게 웃었고 할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게 창문으로 석양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장통 골목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저녁을 준비하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7년 전을 떠올렸어요. 비 오던 그날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노인에게 밥을 권했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된장국 한 그릇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할 때가 많아요.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에 허리가 휘고 지훈이한테 학원 하나 못 보내주면서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누군가에게 내민 따뜻한 밥 한 공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나 밥상 위에서 피어난다는 걸. 정미야, 밥 안 줘? 할아버지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갖다 드릴게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7년 전 처마 밑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작은 분식집에서 따뜻한 밥 한 공기와 함께요. 정미 씨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묵묵히 지켜온 한자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마음 담아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운이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